항구를 출발한 배는 필연적으로 파도를 거슬러야 합니다.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이지요.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나무가 아니고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의 불행 중 상당수는 혼자 있을 수 없어서 고독과 고통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생기는 일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철학은 삶의 용기와 결단을 줍니다. 어떤 삶의 시련에 있어서도 한 발짝 떨어져 자신의 삶을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진다면 오히려 삶의 고통을 통해 인생이 우리에게 말해주려 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유하는 힘을 길러줄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 아포리즘.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냉철한 조언을 깊이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추종과 아첨을 우정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이야말로 우정에 대한 모독임에도 많은 사람이 우정을 확인하는 선의로 추종과 아첨을 바란다. 그렇다면 이미 그 사람의 인생에서 상대방과의 친밀함은 우정이라는 성격이 아니다. 그는 지배를 원하고 있다. 진정한 지배는 지휘라는 권력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칭찬과 선망만으로 나의 권리가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내게 그만한 지위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지배당하고 싶지 않다면 나를 지배하는 자와 똑같이 행동하면 된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나의 경험에 의하면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문이다. 나의 불행을 타인에게 이야기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라 적과 동지를 구별하면 된다. 인간관계에서 돈은 진실을 확인하는 창이다.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친구를 잃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 돈을 빌려줌으로써 친구를 잃게 되는 것만 봐도 그렇다. 최고의 친구는 한없이 적에 가까운 친구다. 충고가 필요할 때는 조언해주고 교만해졌을 때 나를 위협하는 친구가 주변에 있다면 부모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받는 것과 비교할 만하다. 인격의 특징 중 하나가 이중성이다. 충고가 필요한 사람일수록 간섭을 싫어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일수록 동정을 증오한다. 우정을 우연에 맡겨서는 안 된다. 한 가지라도 배울 점이 있는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해야 한다. 친구와의 교제를 통해 그가 지닌 교양과 지식을 익혀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이는 배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의 고찰과 경험이 될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무의미하게 만든 사람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그들은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배울 점이 많은 친구를 사귀는 대신 감수해야 할 부분도 있다. 장점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매력적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애정이 집중된다. 그런 사람 곁에 머문다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시선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다른 태양이 자리를 비웠을 때 별들 사이에서 빛난다. 하지만 태양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면 그늘에 감춰져 보이지 않는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친구로 둔다는 것은 그의 그늘에 가려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돋보이게 해주는 친구를 원한다. 우리는 친구에 의해 평가받기도 한다. 현명한 사람이 어리석은 친구를 의지하는 일은 없다. 함께 웃고 떠든다고 해서 그와 내가 진심 어린 우정을 나눴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의 타고난 재능을 이해하고 내 삶에서 그의 재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장려하거나 그의 재능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여전히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함께 식사하고 술을 나눠 마시는 정도로 좋은 친구를 곁에 뒀다고 자위한다. 세상에는 참된 우정과 그릇된 우정이 있다. 그릇된 우정의 목표는 쾌락이고 참된 우정의 목표는 인생의 풍부한 결실, 다시 말해 성공을 기약하는 우정이다. 인격을 갖춘 친구의 선의의 비판이 우리를 선량한 길로 이끈다. 그의 충고는 부모, 스승, 정부의 법률보다 훨씬 고귀하고 강제적이다. 그러므로 우정을 우연에 맡겨서는 안 된다. 나를 사랑하는 친구는 나의 슬픔을 쫓아내고 나로부터 웃음 짓기를 원하는 친구는 내게 슬픔을 가져온다. 한 가지 더 충고하자면 우정은 두 사람 중 한 명이 보다 부유해졌을 때 금이 간다. 우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인간의 마음은 아주 쉽게 깨어지는 유리 그릇이다. 인간의 감정을 구성하는 성분마다 결함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끈기가 없으므로 호감은 언제든지 반감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오래 사귄 친구더라도 그의 마음은 나의 눈동자보다 더 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연약한 마음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는 농담도 견디지 못하고 진담도 견디지 못한다. 작은 불행도 참지 못하고 나의 성공에도 감정이 상한다. 인간과의 교제는 극도의 주의가 필요한 매우 힘든 수행이다. 항상 그들의 연약한 마음을 신경 써야 하고 표정도 수시로 살펴봐야 한다. 자기 신상에 조금만 불리한 일이 생겨도 그들은 불쾌감을 드러낸다. 인간은 감정의 노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우정을 내팽개치기도 하고 스스로 환상에 빠져 우정을 우상처럼 숭배하기도 한다. 좋은 친구를 찾는 법은 인간에 관한 판단이다. 이때 기준은 예의다. 예의가 바른 사람은 타인과의 의견이 대립될 때 타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최대한 공정한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한다. 그 같은 노력의 결과가 좋지 못하더라도 이런 시도가 우정을 형성하고 지속하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예의가 바른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은 것처럼 상대방의 생각도 그의 입장에서는 옳은 선택임을 인정할 줄 안다. 반대로 내면이 비천한 사람은 그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인정하듯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자들과 싸우느니 예의 바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다투는 편이 낫다. 내면이 비천한 사람의 행동 특성은 야비함이다. 그들을 공정하게 대우해 준다는 것은 그들의 먹잇감이 되는 행동이며 그들이 우리에게 공평을 베풀리라고는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에게 우정은 의무가 아닌 편의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충고는 한낱 시끄러운 말에 불과하다. 어려움을 함께할 친구를 구하라. 위험과 맞닥뜨렸을 때 혼자가 아님을 감사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로부터 증오를 사게 되더라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 인간은 언젠가 늙고 병든다. 오늘의 성공은 내일의 나와 함께해 주지 않는다. 늙고 병들었을 때 나를 가장 먼저 쉬게 하고 비난하고 함정에 몰아넣는 것은 오늘의 성공이다. 그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다. 오직 친구뿐이다. 가족이 가족을 위로하는 것은 혈연이라는 숙명과도 같은 관계 위에 정립된 의무다. 하지만 타인인 친구의 위로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며 희생이다. 그 숭고한 실천만이 훗날 비참해진 우리를 위로해 준다. 불행을 혼자 감당하려는 것보다 무의미한 만용은 없다. 당신 곁에서 당신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당신의 잘못에 대해 함께 용서를 구하려는 친구를 가져라. 가혹한 운명과 매정한 대중도 두 사람을 동시에 공격하지는 못한다. 성공과 행복뿐 아니라 불행과 절망도 함께 나눴을 때 그를 친구라고 부를 수 있다. 인생의 불행은 우리의 두 팔로 받들기에는 너무나 무겁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사소한 일에 친구의 호의를 이용하는 것은 우정이 아니다.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해 친구의 호의를 소중히 간직해 둔다. 사소한 일에 친구의 호의를 남발한다면 친구의 호의는 점점 더 퇴색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증오스러울 땐 자는 것이 최고다. 하루를 마치고 차분히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지나간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 속에서 얻어지는 감정은 결국 또다시 우울해진다. 나의 한계에 분노하고 타인에 대한 원망으로 불쾌감이 치솟는다. 그 마음이 나를 어둠 속에 갇히게 한다. 모든 원인은 피로 때문이다. 삶에 지쳐버렸을 땐 냉정한 반성이 불가능하다. 억지로 반성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우울이라는 덫에 걸려버린다. 지쳤을 땐 반성하는 것조차 피곤하다.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는 것도 지겹고 일기 같은 걸 쓰는 것도 괴롭다. 생활에 활기가 넘치거나 즐겁게 활동하거나 어떤 일에 흠뻑 빠져 집중할 때는 지나간 일을 뒤돌아보지도 반성하지도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거나 계획을 세우지도 않는다.
반성하고 있다는 것은,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것은 자신을 한심스레 여기고 있으며 타인을 증오하는 중이고 영혼과 육신에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다. 이럴 땐 그저 쉬는 게 최선이다. 반성은 자기 혐오다. 자기 자신이 하찮게 느껴질 때 인간은 뭔가 반성할 만한 건수가 없는지 두리번거린다.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을 때 인간은 무턱대고 반성하며 자아를 성찰한다. 그럴 바에야 아무 생각 없이 잠자리에 드는 편이 낫다. 자신이 증오스러울 땐 자는 것이 최고다. 도박도 기도도 명상도 도움이 안 된다. 여행도 도움이 안 되고 술을 먹어봐야 자기 염호만 짙어질 뿐이다. 잘 먹고 잘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자기 여호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혐오스러운 오늘로부터 조금이라도 빨리 떠나는 것이 상책이다. 괴롭다면 평소보다 더 많이 먹고 평소보다 더 많이 자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새로운 시작을 펼쳐나가면 되는 것이다.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이 세상에 나 이상의 존재는 없다. 신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신의 문제고, 내가 존재한다는 건 오직 나만의 문제다. 나는 이 세상에 있고 싶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점이다. 쓸데없는 말로 그것이 나의 존재라고 설득당하고 싶지 않다.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나는 낡은 계략에 속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로서 존재하지 못한다면 불멸을 위해 나는 내가 가진 것 중 한 가지도 내놓지 않을 것이다. 나의 개성을 보증해주지 않는다면 그 무엇에도 소속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완전하고 탁월하다. 나보다 더 뛰어난 개성은 없다. 다른 누구와도 나를 바꾸고 싶지 않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떻든 이대로의 나의 개성, 그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나만 힘들고 나만 피곤하고 나만 희생당한다는 착각. 새롭지만 전혀 새롭지 않은 정신질환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바로 우울이다. 거리에 나가면 우울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대내는 자들이 팔에 치인다. 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이야말로 가장 현대적인 질병이라고 정의한다. 우울은 말 그대로 정신이 우울해졌다는 뜻이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이 오늘날과 같이 우울해진 근본적인 원인은 기술의 발달 때문이다. 인간의 육체를 위해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정신이 우울해지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기술은 인간의 정신을 나약하게 만든다. 기술과 산업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삶은 외형적으로 더욱 편리해지지만 안락한 삶에 도취된 인간은 눈앞에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성적 고뇌로 치열하게 싸워 극복하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도구를 써서 해결하려 한다. 현대의 우울함이 두려운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특별한 증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울에 덫에 빠져도 육체적으로는 힘든 일이 없다. 기술이 문명을 뒷받침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울을 핑계로 얼마든지 나태해져도 그 게으름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또 우울하다는 변명으로 얼마든지 무감각해지는 것도 가능하다. 기분이 우울해서 타인의 고통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한마디 툭 던짐으로써 간편하게 면죄부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우울함에 취해 있다간 얼마 지나지 않아 판단력이 흐려질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불감증이며 2단계에서는 사회적 인습 전반에 무기력해져 자기 생각과 감정만이 유일하게 옳다는 망상에 빠지게 된다. 이 세상에서 나만 외롭고 나만 힘들고 나만 피곤하고 나만 희생당한다는 망령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우울의 망령에 완전히 정복당하고 나면 사람의 영혼엔 오직 분노만이 남게 된다. 외로워서 화가 나고 피곤해서 화가 나고 남들이 행복해서 화가 나고 마침내 화만 나는 내가 싫어서 미칠 듯이 화가 난다. 그래서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힐 수만 있다면 이 세계 전부를 희생시켜도 값싸다는 논리에 봉착한다. 우울의 끝에서 열광이 태어나는 것이다. 열광은 기존의 것들을 부정함으로써 불씨가 지속된다. 행복이란 단어를 제거하면 행복할 수 있다. 내가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뭔가를 얻기보다는 뭔가를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는 것이다. 돈을 벌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가난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다. 건강해지려는 욕심을 버리고 병에 걸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다.
즐겁게 놀기보다는 욕을 먹거나 비난받지 않도록 한다. 이것은 다분히 현실적인 생활 수칙이다. 이 수칙들을 지킨다면 작지만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머릿속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제거하면 이 수칙들을 좀 더 쉽게 지킬 수 있다. 인생은 불행해지기는 쉬워도 행복해지기는 어렵다.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위선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그 선택이 지혜의 시작이다. 인생의 지혜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크게 놀라지 않고 크게 실망하지도 않고 크게 기대하지도 않는 중용의 미덕이다. 크게 실패해도 크게 실망하지는 않는다. 크게 성공해도 크게 기뻐하지 않는다. 인생이라는 게 사실 크게 휘둘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승리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외톨이가 되었다. 요즘은 어린아이들마저 가난을 죄로 여긴다. 가난을 죄로 여기는 사상은 사냥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대로 죽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하는 동물들의 세계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다. 이 땅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수치가 아니다. 그것은 죄도 아니다. 무능력과 태만의 결과도 아니다. 가난은 원석과도 같다. 이 돌 속에 어떤 보석이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철학은 절망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절망이 다가 아니었죠. 나의 절망이 희생이 되어야만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으므로 절망이 있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보면 궁극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그 고통에만 치중하지 말고 그 고통 속에 놓여진 나의 부분 하나하나 알아갈 때 진짜 나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진짜 나를 찾아가는데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고통 속 행운의 씨앗을 틔우며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확언을 통해 살만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인생의 조언이 되는 좋은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